따로 성사비는 넣지 않는데 점심 식사비는 학교로 나오지 않아요. 점심 식사비 정도 해서 아마 10,000원 정도 당일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오셨나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빅코라고 하는 인물이랑 제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분들의 의견을 잊게 되거나 끼었나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아마 그 얘기들을 아까 외로움 박성 컨버전트, 외로움 입성 박성 진리는 만들어진 것과 같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비코라고 하는 사상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철학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종류의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통찰력을 이 사람부터 배워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거는 비코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고 그 사람들한테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아마 그런 얘기랑 연결이 되는 아마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코는 오늘날에 인문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코라고 하는 인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냥 너무 그냥 하야할 얘기가 다양해가지고 어디부터 종을 잡아야 할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겁니다. 뭔가 하면은 아까 어떤 인간 사회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원칙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외로운 박툼인데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 안다는 거죠. 만들었던 사람이 만들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파도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회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하면서 어떤 종류의 오리를 저지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적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학자들은 언제나 학문의 출발점이 자기가 연구하는 대상의 출발점이 아니라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세기 그 당시에 자연법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황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사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연 상태를 상정했어요. 아주 옛날에 사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자연 상태 속에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홉스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연 상태 속에서는 누가 가장 힘센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성을 먼저 상정을 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성정은 뭔가 하면은 자유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격정된 종류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바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바대로 하는 건데 인간이 그냥 놔두면은 그 인간들은 뭘 하고 싶어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다 지배하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면 거기서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이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홉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 사회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걸 하면서 자연 상태 속에서 인간의 본성은 자유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가? 만인에 대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만인은 만인에 대한 늑대가 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의 상태 속에서는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겠어요? 그냥 약한 사람은 핍박을 받고 종속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건데 그 계약은 어떤 종류의 계약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양도해 주는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한테 양도해 주는 대신에 뭘 하는가? 당신이 우리를 지켜달라. 그렇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그 대신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일종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리, 이후에 로크라든가 루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회계약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회를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비코는 그것을 부정해요. 그건 뭘까? 원시시대에 그 사람들이 법, 계약의 관념을 갖고 있었을까? 그렇죠? 원시시대에 그 당시에 살던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법의 관념을 갖고 계약의 관념을 갖고 사회를 만들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18세기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과거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코에 의하면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회는 조잡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조잡하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람들은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디코에게서는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둥이라는 거. 천둥이 되게 중요해요. 천둥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마도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자신의 가까운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판단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일이 있어요? 천둥이 떨어졌어요. 천둥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원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어떤 자연과학의 지식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양전기, 음전기 충돌해서 방전됐다. 원시대 그 사람들이 공기가 떨어지는 걸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것을 기준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저기에 그냥 엄청나게 큰 거인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몸이 나한테 제일 가까운 거죠. 나를 기준으로 그걸 판단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거인이 상상도 못할 그 큰 소리를 저기서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공포를 느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니까 숨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벼락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가겠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힘센 남자가 그냥 서양 만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여자 머리 이끌고 막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아마 그 비슷하게 사회가 처음 형성됐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최초의 가족이죠. 가족이 사회의 최초의 단위 아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가족이 만들어졌는데, 자, 그것이 원래 아주 비천하고 조잡하고 막 그런 것이겠지만, 그 출발이 뭘까? 바로 그것이 그 이후에 인간이 어떤 그 문명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코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뭔가 아주 조잡하고 시초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거기에 뭐가 개입되어 있을까? 어쩌면 신의 섭리가 병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출발했지만 결국 그것이 인간의 문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디코는 그것이 인간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개인 삶에서도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꼈어요. 뭔가 하니 디코는 원래 아주 쾌활하고 그런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7살 적에 그 나폴레에 가면은 지금도 비코의 집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장난감 가게로 바뀌어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뭔가 하면은 서점이었어요. 2층 서점인데 저 높이 있는 책 같은 것은 내리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있겠죠. 그런데 7살 때 디코가 그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두개골이 깨졌어요. 두개골이 깨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얘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살아난 대신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아주 쾌활하고 그냥 잘 뛰어놀던 애가 사색을 좋아하고 우울한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책 읽기 좋아하고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인간의 성격이 여기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코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디코는 평생 수사학 교수였어요.
수사학 교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수사학 교수는 법학 교수에 비해서 수입 자체가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법학 교수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연하게 비코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면서 응모를 했어요.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공부만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학내 정치에 무관한, 그런데 관심도 기울이지도 않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탈락했어요. 탈락하니까 상심이 컸겠지만, 비코는 그것을 어떻게 만든가 하면은, 신이 나로 하여금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잘못 같은 것을 지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더러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을 쓰도록 그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행복한 상대성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것이 나 개인적인 기획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쩌면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는 이것이 희극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비코는 그 자신의 개인에 대한 삶에 대한 판단을 인류 보편적인 역사에도 적용시켰던 겁니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조잡하게 이심에 따라서 조잡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출발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그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명한 것인가? 거기서 뭔가 하면은 인간은 스스로 판단을 해갖고 행동을 해요. 인간만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 더 넓게 본다면 뭔가 하면은 신의 섭리가 그렇게 명한 길을 인간은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코에게서는 아주 엄청나게 오늘날 철학의 어떤 그런 용어로 얘기한다면은 구조주의와 역사주의라고 하는 두 개의 대립되는 사조가 있어요. 구조주의는 변화하지 않는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역사주의는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두 개가 실제로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까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코의 어떤 비코는 바로 말하자면은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입서 팍툼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알려고 할 때 그것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무엇일까?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상태에서 그것이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해야 되니까 인간 사회는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원시사회였죠. 원시사회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인간 사회의 알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을 알아야 하는데 그 출발점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것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거기에 맞춰서 그 시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그 시대를 보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점이 중요하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비코가 말하고 여러 가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말하는 그런 원칙이랑은 달라요. 그 이탈리아 말에서 그 원칙이라고 하는 말은 프린치피오라고 하는데요. 프린치피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갖는가 하면은 처음이라는 뜻을 가져요. 처음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어떤 그 사회의 본질을 알 수 있다. 그 사람들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하자면은 비코는 그러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갖는 중요성은 뭔가 하면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시대 그 사람들이건 어떤 사회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것은 무엇으로 표출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종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유법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건했던 그런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직유 이런 걸 사용하다가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뭘까요? 우리는 문명이 발전해 나간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인간이 이성을 더욱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성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어떻게 될까? 이성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로 어떤 더 올바른 사회로 나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세련되게 가고 뭔가 생각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종류의 비유를 많이 쓰게 될까? 어떤 종류의 비유를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단어법이에요. 단어법. 그렇죠? 직유나 운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같아요. 뭐예요? 내가 하는 말과 내 말이 지시하는 대상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의 상태와 호수의 상태가 같은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은 호수와 같소. 직유. 내 마음은 호수요. 운유. 그렇죠? 같은 거예요. 내 마음 상태와 호수의 상태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은 게 있어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되면 뭐예요? 잘났다. 참 잘났다. 아니죠. 잘났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하는 말이랑 그 대상이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문명의 야만이라는 거예요. 문명의 야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인간이 원시시대에는 그때도 야만이 있었어요. 그때 야만은 어떤 야만이었을까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자신의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만이 일어나죠. 그 야만은 덜 무섭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피형되잖아요. 그런데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야만은 뭘까요?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뭐예요? 겉으로는 반갑게 맞이해요. 반갑게 인사를 해요. 포옹을 하면서 뒤에다 팔 걷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 그게 문명의 야만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도처에서 딱 보이고 있죠. 도처에서 보이는 게 그 문명의 야만이에요. 말로만 호도하는 거죠. 말로만 호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명의 야만 가장 뛰어난 게 뭐겠어요? 녹색 성장. 가능한가요? 말로만 있는 건 말로만 있는 거. 말로만 있는 거. 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말로만. 근데 그런 종류의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코가 이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썼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은 그렇게 다시 순환을 하면서 야만의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인간들은 다시 또 그 야만의 상태를 평정해줄 어떤 누군가가 등장해가지고 다시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어떤 새로운 사이클을 다시 출발하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코의 철학은 순환론이에요. 비코의 철학은 그래도 순환론인데, 말하자면은 그런 순환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아주 나쁜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상승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순환이라는 건 결국은 뭘까요? 그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에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데 비코는 그 책을 왜 썼을까? 아마도 이것이 왜 그렇게 순환하는가? 그 원리를 안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해안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코의 어떤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나름으로 어떻게 생각했던 건가 하면은 바로 일과 처에 있는 그러한 본경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신이 나에게 명해서 나를 떨어뜨려서 내 성격을 바꾸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법학교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이 책을 쓰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코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아마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비코의 철학은 사실상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만, 비코의 중요성을 이제 더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거예요. 역사 전공한 학생들은 조금 알지 모르겠지만, 역사 전공하는 애들도 모를 거예요. 모른다거나, 모른다는데 걸어야잖아요. 공부하면은
역사학에서 이제 언어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의 중요성 같은 걸 강조하고,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비코에게 있어서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 사고방식은 언어를 통해서 표출된다. 그렇죠? 언어를 쓰는 어떤 형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는가, 그것을 통해서도 그 언어를 사용한 어떤 역사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정신상태의 심층 구조로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일 처음에 제시했던 분이 누군가 하면은 헤이든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가예요. 아까 이 모나스 교수님이랑 친구예요. 모나스 교수님 막 얘기하다가, 어저께 헤이든 집에 갔다 왔어. 그런데 누군가 했더니 헤이든 화이트예요. 별로 재미없죠. 근데 그 책이 나온 게 1974년인데, 그 74년이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는 언어적 전환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헤이든 화이트한테 사람들이 당신은 그런 생각을 어디서 얻게 됐는가 했는데, 헤이든 화이트가 명백하게 밝힌 거예요. 헤이든 화이트는 이탈리아에 유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때 그 비코의 강좌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텍스트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 그 방식으로 이제 중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로 제가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제임스 조이스입니다. 제임스 조이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르시죠? 그러려고 그러다가. 제임스 조이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들어보셨는데 아마 소설 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 어려워서. 무지하게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고, 무지하게 어려운데, 그 제임스 조이스의 굉장히 어려운 소설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히네간의 경향입니다. 히네간 스웨이크. 히네간 스웨이크라고 하는 저작이 있는데, 이 저작을 17년 동안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저작을 쓰고 나서 2년 뒤에 사망했어요. 제임스 조이스가. 이것보다 전에 또 유명한 거는 율리시즈가 있겠죠. 율리시즈가 있고, 그 전에는 아마 그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 더블린 사람들, 이런 저작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 최후의 작품이에요. 피네간 스웨이크라고 하는 것이. 피네간 스웨이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후의 작품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는, 그러니까 조금 율리시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다면은, 율리시즈 거의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소설인데요. 그것이 거기 주인공 해롤드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을 오디세이아의 구조에 본따가지고 그걸 기록한 책이에요.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경향, 그것을 만들어냈던 그런 책이죠. 그 책이 나오고 나서도 그 책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저작, 20세기를 대표하는 저작을 미국의 출판사에서 뽑았는데 거기서 1등을 한 저작이 바로 율리시즈예요. 그런데 아마 다 읽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중요한가 보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피네간 스웨이크를 썼어요. 제임스 조이스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제임스 조이스는 더블린 출신이에요. 아일랜드 출신인데 평생을 스위스, 파리, 쥐리, 그 다음에 어디야? 트리에스테, 이탈리아. 여기를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언제나 마음은 더블린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설 속에서 묘사하는 더블린이 아주 그냥 나쁜 것만 묘사하는 것도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평생 고향을 가지 못하고 외지를 떠돌아다니면서 가정교사 같은 거 하거나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이런 글의 어떤 뛰어난 거를 누가 나중에 알아봐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후원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다른 일을 가정교사 같은 거 하지 말고 네가 창작에만 몰두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걸 후원해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해 나갔는데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나서는 그 후원자들 중에서도 몇 명이 이건 너무한다. 내가 후원을 끊을 정도였어요. 아주 파격적인 소설이에요. 왜 파격적인가 하면은 처음부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냥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제임스 조이스한테. 그 당시가 그리고 이제 뭡니까? 프로이트나 융의 정신 분석이 막 이렇게 그냥 팽배하고 막 그럴 때니까 이 책이 너무나도 그냥 심층 구조로 파고들어가고 막 이해가 안 가니까 프로이트나 융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 책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조이스가 한 말이 뭔가 하면은 그 영향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니까 비코를 읽으면 내 정신이 팽창한다. 내 정신이 늘어난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책 자체가 비코에게서 받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인 영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 제목이 피네간 스웨이크예요. 피네간 스웨이크. 피네간 스웨이크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피네간은 여기 그 이름이에요. 아일랜드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일랜드 사람의 이름이고 웨이크가 뭔가 하면은 웨이크는 여기 있죠. 웨이크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이라기보다는 아일랜드 사람들 우리도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 장례식장 가면 밤을 새잖아요. 술 마셔가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걸 해요. 술 마셔가면서 망자를 추모한다거나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런 일들을 해요. 바로 그거를 웨이크라고 해요. 웨이크라고 그러는데 참 이거를 제목을 보면은 피네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경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네간 스웨이크.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영어 문법상 틀린 게 있죠. 뭐가 이상해요? 아파스트로피가 없잖아요. 아파스트로피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게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핀이라고 하는 것. 끝이죠. 끝. 그렇죠? 뭐예요? 불어에서도 뺑. 이거 끝이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말에서도 피네. 영어로 하면은 이게 파이널 이런 말이 있죠. 끝이라는 얘기예요. 끝인데 요거를 피네간을 이렇게 놔두면은 핀하고 네간스도 나눌 수가 있어요. 네간스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네간스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 영어에서 저 말이 있죠. 네거티브. 그렇죠? 네거티브. 부정하다. 네가레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영어의 니게이트. 부정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네간스는 뭘까? 이것은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네가레라고 하는 말의 견제 분사입니다. 니게이팅. 그러니까 뭐예요? 끝을 부정하는 끝이죠. 장례식은 끝이잖아요. 끝을 부정하는 끝. 결국은 뭘까요? 끝을 부정하는 끝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순환문이죠. 그러니까 제목에서부터 비코에게서 받은 영감을 여기다가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그 책을 피네간 스웨이크라고 하는 책에서 요거를 좀 여기 제가 한 거예요. 뭔가 하니 요게 책의 시작이에요. 책의 요게 시작입니다. 이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인데 어떻게 뭐가 특이하죠? 소문자로 시작해요.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가 되어야 되는데 소문자로 시작해요. 이게 뭐겠어요? 여기는 책의 끝이에요. 책의 끝인데 이게 뭐예요? along the 아유, 말 안 되죠? 이게 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끝이 시작으로 연결돼요. 구조 자체를 순환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피네간 스웨이크라고 하는 소설은 뭐예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소설이에요. 아무데서나 읽으면 돼요. 아무데서나 그냥 여러 가지 그때부터 읽으면 돼요. 왜?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니까. 바로 그걸 통해 가지고도 또 뭘까요? 비코의 그냥 그 어떤 그 순환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주입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페이지에 바로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말이 되나요? 이렇게 긴 단어를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아마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비코가 만들어낸 말인데 피네간 스웨이크에게 들어가 있어요. 만들어낸 말인데 비코 아마 제임스 조이스가 한 30몇 개 국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나라의 어떤 언어에서 천둥소리, 번개소리, 의성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
가미나리 일본 말이에요. 천둥에 대한, 그렇죠? 이런 말 들어있고, 여기 무슨, 이 톤네레, 이런 거에 나오는데, 투원, 이거는 이탈리아 말입니다. 이런 말들, 산스크리터 같은 거 같은 거 들어가고 해가지고, 각 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뭐예요? 천둥과 번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첫 페이지에 나와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오나? 아니에요. 이게 딱 100번 나와요. 소설 속에서. 그리고 요게 몇 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00자예요, 100자예요. 99자였다가 딱 한 문장만 100자예요. 일부러 이걸 집어넣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떨어진다고 하는 것. 벼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코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비코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계기였던 것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벼락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죠. 그러니까 그 벼락이라든가 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가지고 이 소설에서 뭔가 계기가 바뀔 때마다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뭘까요? 이런 거 자체가 제임스 조이스가 디코에게서 받은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큰가 하는 것,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디코에게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에드워드 사이드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어요. 에드워드 사이드까지만 강의를 하고 그리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또 다른 어떤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에드워드 사이드 아시죠? 가장 유명한 저작이 뭐죠? 오리엔탈리즘이죠. 오리엔탈리즘은 어떤 책이에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보통 오리엔탈리즘 그러면은 오리엔트를 숭상하는 뭐라고 할까? 사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죠.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을 때 에드워드 사이드는 서양 사람들이 뭔가 동양을 비하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나쁜 것에는 전부 다 동양적이다. 오리엔트 쪽이다. 이런 식으로 그 나쁜 것을 거기다가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 라고 해갖고 그런 나쁜 경향에다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냈던 겁니다. 책을 내가지고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분 자체가 아주 특이한 분이죠. 이 사람은 부모가 한쪽은 아랍계, 한쪽은 이스라엘이에요. 레바논 출신의 문학비평가이자 철학자이자 뭐 그런 분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오리엔탈리즘을 통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이분은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저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비기닝이에요. 책 제목이 비기닝이에요. 비기닝. 아까 제가 비코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비코의 철학은 총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시초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죠.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에드워드 사이드는 굉장히 비코를 존경했어요. 에드워드 사이드는 비코를 엄청나게 존경을 해가지고 에드워드 사이드가 썼던 비코에 대한 그 논문 자체가 몇 개 있어요. 아주 명문입니다. 비코를 소개하는 아마 글들 중에서 가장 최고급에 속한 어떤 그런 글들을 이제 이 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썼고 그래가지고 자 intention and method 그렇죠? 뭐예요? 처음에 즉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쓰건 어떤 시를 쓰건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출발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논문집을 만들어낸 거죠. 논문집 제목이 바로 비기닝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여기에서 비코가 어떤 종류의 중요성을 갖는가 하는 걸 여기서 이제 그냥 제목으로부터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에드워드 사이드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코를 왜 숭상했는가? 비코를 왜 그렇게 존중하는가? 에드워드 사이드에 의하면은, 에드워드 사이드에 따르면은 비코야말로 참된 지식인의 표상이다. 참된 지식인의 표상이야말로 비코다. 왜? 비코에게 있어서 지식인은 언제나 체제 수능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체제 수능이 되지 않고 언제나 지식인은 주변부에 머물면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야 되고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견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과 비코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비코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에드워드 사이드는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게 지식인들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참된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무기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의 정신적인 무기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비판을 해야 되죠. 비판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비판하는 대상이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될까요? 아니에요. 비판하는 대상은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죠?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 그게 누굴까? 때로는 국가일 수도 있어요. 공권력을 휘두르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군대 같은 제도도 될 수가 있겠죠. 때로는 재벌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해서 비판의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근데 이게 어떻게 무기가 될 것인가? 비코 사이드가 해석하는 비코에 따르면은 재벌이건 국가건 시초에 그게 그렇게 대단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 재벌이건 국가건 그 시초로 돌아가 보면 보살것 없고 빈이했다 이런 겁니다. 그 상태를 생각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비판의 어떤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그렇게 이제 정말로 엄청난 큰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시초로 돌아가면 뭐예요? 쌀장수였잖아요. 그 쌀장수에 대한 비판도 못해? 그런 종류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막 백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비판의 어떤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참된 지식인의 그 표상으로서 이 에드워드 사이드는 계속 이 비코를 그렇게 높여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할 얘기도 다 계속 더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어요. 제가 그냥 혼자 계속 얘기하니까 목도 지금 많이 타고 그래서 질문을 좀 듣고 그러면서 물도 좀 마시고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신 분들?